어머니 당신 속엔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건 19절의 한 구절입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박노해 시인의 19절이죠. 저 참혹한 싸움터로 울며 울며 당신 곁을 떠나는 노동자 아들과 오손도손 평온한 가정을 말하는 어머니의 갈등을 박노해가 이렇게 토해냈을 때 80년대 우리 사회는 된통 육중한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렇죠. 어머니는 아들이 그저 공장에 열심히 다니고 사장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이때 어머니 아들을 아끼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순을 이 식구는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혹과 혼란이 가시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운동의 과학성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들 사실 글이 좀 어렵습니다. 정은영 선생님 글이 굉장히 이제 아주 교묘한 논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편인데 잘 한번 이해해 봅시다. 그래서 이런 식구를 처음 접했을 때 당혹스러웠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운동의 과학성으로 받아들였다. 당시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지요. 그때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당연한 과학적 법칙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 들으면 안 돼 라든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또다시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런 이해가 옳든 그르든 노동자 시인이 제기한 모성의 이적성은 적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지요. 사회 인식에서 감상과 과학의 분별을 일깨운 중요한 고비가 되었다. 일단 이 시를 지금 소재로 던진 겁니다. 그 다음 가보죠. 파업도 파업이 아닌 것도 아닌. 이건 이제 되게 편집자들이 붙이는 소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제네스트, 제너럴 스트라이크, 총파업이죠. 총파업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노동자들이 정권과 자본을 상대로 일전을 벌이는 총파업이다. 이에 관한 고전적 교본 대중파업론을 남긴 로자 룩셈부르크, 독일의 여성혁명가입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단기간의 바리케이트 투쟁과는 달리 광산과 주물 공장의 경계를 헐고 광범한 계층이 투쟁에 나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수단으로 대중파업을 소개했다. 지난 연말에 시작되어 여지껏 계속되는 파업 사태, 언론은 스스럼 없이 총파업으로 제목을 뽑았고 파업 지도부 일각에서는 정권 퇴진까지 다짐했다. 그러니까 결국 파업을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연스러운 노동자들의 자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언론들도 당연하게 이 사태를 총파업이라는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노동자가 역사의 구경꾼이냐 무대 위의 병사에게를 그치고 역사에 뛰어들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든다는 로자의 제네스트 미학은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더 나은 삶의 권리를 스스로 역사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총파업이다 라고 얘기했던 로자가 총파업에 대한 예찬은 우리의 언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언론 속에서 총파업은 비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대단히 부정적으로 인식되지요. 그렇죠? 불편을 초래하는 것. 왜냐면 총파업을 하게 되면 버스도 서고 지하철도 서고 시민들의 일상이 불편해지니까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지하철이 파업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고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노동권이 있습니다. 노동 3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단결권이 있고요. 그리고 단체 교섭권이 있고요. 그리고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들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우리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사회를 가득 채웁니다. 거기에 노동자들을 역사의 주인으로 대우하는 시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파업이 부닥친 이적성 퍼즐에 있다. 분명히 밝히건대 나는 어서 파업이 끝나고 국민경제의 피해가 한 점이라도 줄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글 97년에 쓰여진 글입니다. 아주 오래전 총파업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글에는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 지도부가 처한 명분과 현실의 갈등은 그렇게 간단히 정리되지 않을 것 같다. 모성애를 대신한 시민의 불편이 그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자, 앞부분에 우리가 모성애, 어머니 때문에 파업의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시 속에서 확인을 했죠. 이제 이 모성애는 시민의 불편으로 대체됩니다. 그렇죠? 그래 시민의 불편 때문에 이거 우리 시민들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러다가 너무 욕먹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들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저 보지요. 병원을 닫고 지하철을 세울 만큼 비정하고 냉혹한 용기가 없기에 그들의 이적 행위는 당초 예정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파업에 노동자들이 참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업 선언 나흘 만에 파업 중지가 나오고 중지 나흘 만에 파업 재개와 재파업 보류의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계 내부에서도 어마어마한 갈등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노동자들 스스로도 이거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대잖아 라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파업도 아니고 파업도 아니고 파업이 아닌 것도 아닌 싱거운 상태로 총파업이 해를 넘긴 것이다. 싱거우니까 화끈하게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결코 싱겁게 넘겨서는 안 되는 파업의 책임을 확실히 따지고 밝히자는 뜻이다. 새벽 6시 집권당 의원만의 날치기로 6분 만에 처리된 노동법이 정부와 여당의 설명대로 근로자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무슨 헛것에 쓰여서 새 밑에 차고 시린 눈발 속에 그렇게 들고 일어났단 말인가. 파업의 책임은 날치기를 강행한 장본인이 져야지 그 날치기 항거하는 근로자가 질 일이 아니다. 즉 이 파업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 파업의 이유는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된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훼손될 수 있는 법안이 97년 당시에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여기에 저항의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건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절차를 어긴 당시에 정부에게 이런 책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파업에는 불편이 따르기 마련이다. 바로 그 불편을 볼모로 정부와 자본은 파업을 궁지로 몰고 있다. 다시 한번 박노의 식구를 빌린다면 그것은 집요하고 공고한 혓바닥으로 오손도손 평온한 가정을 바라는 우리의 가장 약한 인륜을 파고들며 유혹하는 짓이다. 그렇습니다. 집요하게 남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 싶은 노동자는 없습니다. 그 인륜을 파고들어서 너희들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어. 너희들은 어머니에게 불효하고 있어. 라고 하는 논리로 파업